안녕하세요. 제 3과목 국제물류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1과목, 2과목도 다 학습을 했고요. 이제 3과목 국제물류론으로 이제 또 시작을 할 건데요. 국제물류론은 앞에 배웠던 1과목, 2과목과 굉장히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2과목에 있던 일정 파트들이 일정 부분 분리돼서 나온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제물류론은 기본적으로 2과목에 있는 화물 운송론의 많은 부분들이 공유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제 무역 거래를 하면서 수출입 거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첨가된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물류론도 한번 살펴보면 맨 처음에 우리 364페이지에 목차부터 한번 볼게요. 제1장 보면 총칙이 나오죠. 그리고 2장에 무역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방범위한 내용이 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제3장에 국제 무역 실무 관련해서 주요 협약, 보통 실무적으로 이제 3대 협약 이렇게 부르는데 이 3대 협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컨테이너 운송, 복합 운송, 여기는 다 화물 운송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거의 동일하다. 근데 조금 더 국제적인 환경에 맞게 서류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상보험이랑 관세와 통관실무, 여기까지 보면 국제물류론도 끝납니다. 그래서 이 국제물류론은 기본적으로 이 물류는 물류인데 국제잖아요, 국제.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래서 수출입 거래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물류를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거래, 수출입 거래를 앞으로는 무역 거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300 뒤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학습 포인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국제물류론은 일단은 무역 실무가 주를 이루는 과목이긴 해요. 그래서 이 무역 거래이다 보니까 무역 실무 거래를 많이 보게 되는데, 혹시라도 그 종전에 뭐 관세사 공부를 하신 적이 있다거나 그러면 뭐 무역 영어, 무역 실무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대부분 겹치는 비슷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뭐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셨다거나 뭐 원산지 관리사 공부를 하셨다거나 뭐 기타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무역 실무 쪽을 조금은 다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국제물류론 파트는 조금 더 진입 장벽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역 실무가 주를 이루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각 운송 수단별로 국제적인 물류 특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밑에 3과목 분석표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어지는 그 운송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거의 퍼센트를 보면 대략 한 60% 정도가 운송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거의 동일하게 학습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한 40%가 무역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무역과 운송이 좀 합쳐져 있는 과목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다만 이 과목은 다른 과목과는 조금 다른 게 협약이라는 게 좀 나오기 때문에, 협약이라는 게 그 포인트 두 번째 보시면 국제물류로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UCP 600이나 인코텀즈 같은 협약이 좀 빈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 협약이라는 건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원문이 좀 나오고 그 안에 들어갈 문장들, 빈칸 문제를 좀 찾아내라. 그래서 뭐 알맞은 단어를 좀 골라내라.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출현하긴 해요. 그래서 협약도 일정 부분은 학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렵게는 안 나요. 보통 협약이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항상 나왔던, 그리고 나올 만한 그 빈칸들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똑같이 진행을 하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고, 그래서 국제물류론 밑에 총 9장까지 학습을 할 거고, 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국제물류론의 총론 부분 있잖아요. 제 1장. 이 1장 총론 부분은 앞에 우리 물류관리론이라든가 화물운송론에 배웠던 총론들을 조금 요약 정리하는 그런 개념이고, 우리 시험에서도, 우리 3과목에서도 그 용어가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막 아예 간과하고 가실 수는 없고,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국제무역 실무 관련해서 총론, 무역 실무 총론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종 뭐 결제 조건부터 해서 뭐
그 신용장 거래를 쓸 거냐, 아니면은 뭐 우리 수량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 가격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 뭐 클레임 조건, 중재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무역 거래를 체결함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역 거래를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직접 당면하게 될 많은 그 포인트들이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무역 실무 총론은 좀 학습을 하실 때 좀 꼼꼼하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뭐 많이 어렵지는 않게 배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 진행된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367페이지로 가서 제1장 국제물류론 총론,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항상 어떤 과목이든지 용어의 정의를 잘 보셔야겠죠. 용어. 그래서 여기서는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용어가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는지를 잘 체크를 해두세요. 첫 번째, 1번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국제물류에서 개념이 나오는데요. 물류관리의 개념부터 나오죠. 물류관리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 물품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거다. 그리고 그 대상이 하역, 포장, 보관, 운송, 유통강원, 정보 등인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물류라는 것들을 결국에는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물류는 첫 번째 시간에 배웠을 때 이렇게 배웠었죠. 물류는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재화를 이동하려고 한다는 거죠. 재화. 그래서 이 재화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물건, 상품, 아니면은 뭐 영어로 하면 뭐 구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품들을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다 물류라고 했고, 이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것들을 순물류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으로 돌아오는 물류를 역물류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이 공급자가 물류를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여기서 조달하거나 그리고 생산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거고,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운송, 보관, 이 과정, 전체 과정에서 하역,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진행 과정들이 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물류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조달 물류, 생산 물류, 운송, 보관, 하역 전체가 다 물류 활동인 거예요. 이렇게가. 그래서 물류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통합적인 물류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보겠다라는 뜻이니까 물류의 의미부터 좀 판단을 잘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래서 첫 번째로 다시 보시면은 물류관리라고 하는 거는 물품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하역, 포장, 보관, 운송, 유통, 강원, 정보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여기 첫 번째 문장이. 그리고 물류관리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리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첫 번째, 원가 절감이죠. 원가 절감.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재화의 시공간적 효용 가치를 창출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결국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원가, 비용을 좀 낮추고 고객 서비스, 고객 만족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 게 물류 관리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원가 절감과 재화의 시공간적 효용 가치. 그래서 물류 관리를 하면서 시간적 효용도 발생하고 공간적 효용도 발생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학습을 했죠. 그래서 시간적 효용과 공간적 효용은 뒤에서도 좀 나오니까 거기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 물류 관리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상적 유통과 구분되는 물류는 마케팅의 물적 유통을 의미한다. 이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한번 배웠는데 유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큰 의미에서 상적 유통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물적 유통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물적 유통을 합쳐서 물류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상적 유통은 결국에는 뭐 소유권이 넘어간다거나 그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물류 활동을 진행하는 것 전체를 의미하는 것들을 말을 했고, 물적 유통은 단순히 물건, 물건, 재화가 단순히 물건이 이동하는 그런 의미를 말을 했었잖아요. 유통이라는 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보시면 상적 유통과는 그래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구분이 되고
마케팅의 물류는 물적 유통만을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물류비의 절감은 소매물가와 도매물가의 상승을 억제하는데 기여한다. 요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르는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물류비를 절감시킴으로 인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볼 수가 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물류 관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물류 합리화는 상류 합리화에 기여하고 상거래 규모의 증가를 유도한다. 결국에는 이렇게 이 물적 유통 여기 부분을 합리화를 하게 되면 여기와 합리화가 되면 비용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효율성은 굉장히 또 높아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은 줄어들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 상적 유통, 상류라고 하죠. 여기 상류. 이 상류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여기서 물건이 잘 원활하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판매되고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런 그 상행위들도 굉장히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거래의 규모 전체를 증가시키는데 유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참여 기업 간의 조정과 협업을 강조하는 공급 사슬 관리가 중요성이 굉장히 증가하게 됐다. 요 물류는 나중에 조금씩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공급 사슬망 해가지고 뭐 그 조달해서부터 올 때부터 여기서 조달해서부터 와서 생산하고 넘어가는 데까지 많은 업체들이 중간에 이렇게 기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공급 사슬을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공급 사슬망 관리해서 SCM 해가지고 나중에 또 학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물류는 그러면 어떤 게냐? 물류 관리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했는데, 국제 물류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글로벌화에 따라서 조달, 생산, 판매 활동이 여기 부분 두 개국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무형 제어에 대한 시공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활동이다. 이 물류를 보면 공급자에서 수요자에서 넘어갈 때 조달, 생산, 운송, 보관, 하역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 조달하고 생산하는 게 글로벌화 되면서 두 개국 이상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이 일본으로도 갔다가 또 이게 또 우리나라로도 또 다시 왔다가 또 이게 또 중국으로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 개국 이상으로 많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와 간습을 가진 나라들 사이를 넘나드는 활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국제적인 물류가 탄생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출발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제품과 서비스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쌍방향 흐름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다음 관리하는 공급망 프로세스의 한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국제물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첫 번째 줄 보시면 국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적 제약으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된다. 결국에는 나라가 이렇게 여러 군데로 퍼져나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문화, 그 다음에 일본의 문화,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갈 때 이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에 따라서 각각의 절차들이 너무 복잡해지기는 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리고 이 환경이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무역 거래를 하다 보니까 국가가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관습도 다르고 그 상관행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서류도 굉장히 많이 나와야 돼요.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뭐 BL이니 인보이스니 패킹리스트니 뭐 디오니 뭐 각종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국내 물류에 비해서 긴 리드 타임. 아무래도 국제 물류는 국내 물류 우리가 뭐 평택에서 서울까지 오는 그 거리보다 뭐 서울에서 프랑스까지 가는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따른 리드 타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운송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건을 이동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물건을 얼마나 잘 포장하고 일관성을 있게 해야 되겠어요. 일관 운송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운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운송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한 복합 일관 운송이 발달하게 됐다. 결국에는 그렇게 운송의 비중이 너무 커지고 길이도 길어지고 리드 타임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런 거였죠. 일관 운송. 일관 운송.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관 파레트,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송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파레트로 처음에 이렇게 쫙 짜버리면
이 팔레트 위에 물건을 적절하게 딱 적재를 해놓으면 이게 물건이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유럽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조금 더 효율성이 많이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역, 통관 및 운송에 있어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관과 운송에 관해서 중개자의 역할들이 많이 생긴다. 아무래도 이런 공급자의 수요자가 가는데 여기서 국가가 이렇게 끼다 보면 여기 중간에 국가가 변동이 되다 보면 여기에서도 많은 절차들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나간다? 그걸 수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건이 수출이 되는 과정에서는 한국 세관에 어떤 물건이 나간다는 것들을 적절하게 수출 신고라는 걸 해주고 그에 따라서 도장, 수출 신고 수리까지도 받아야 물건이 적재돼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똑같아요. 어떤 물건이 아무렇게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신고하고 만약에 어떤 세관장이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이 된 상태에서 물건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신고하고 운송하고 이런데 굉장히 국가가 너무 넘나들기 때문에 복잡하고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절차들도 까다롭고 행정적인 절차. 그래서 뭐가 끼냐면 여기에 중개인들이 여기서 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중개해 주는 사람들, 브로커들죠, 브로커들. 그래서 관세와 관련돼서 뭐 신고를 대행해주고 요건을 대행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관세사들이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물건이 움직일 때 국내에서 움직이는 건 내가 내 차에 싣고 가지만 외국에서 운송을 하려면 언어도 돼야 되고 거기에 적절한 파트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송을 대행해 주는 게 여기서 이제 포워더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사하고 포워더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물건이 수출되거나 수입되거나 그 어떤 국제적인 물류에 많은 역할을 중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관세사, 포워더 등과 같은 중개자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가 간의 상관습과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아무래도 그 상관습이라는 게 아주 간단한 게 그런 것도 있어요. 휴일이 또 달라요, 우리랑.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물건 계절상품에서 빨리 갖다 팔아야 되는데 뭐 중국은 굉장히 뭐 한 일주일 정도 쉬는 국경일이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지금 일본에서도 빨리 물건을 저희 거래처도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있는데 뭐 골든위크 뭐 해가지고 굉장히 일본도 지금 막 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이랑 연락이 안 돼. 막 아무리 연락을 해도 공안 외침에 불과해. 답이 오지 않아요? 골든위크 기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답이 오고. 그러니까 거래가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렇게 상관습, 휴일도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서로가 중요시하는 포인트들도 많이 달라요. 무역거래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무역거래가 생각보다 조금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가장 그 어떤 금액적인 리스크는 5번에 있죠. 환율 변동과 인플레이션. 이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변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계속 바뀌다 보면 이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을 정도로 환율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에 굉장히 달러 환율이 많이 치솟았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예를 들어 1달러에 뭐 1,100원 이렇게 하던 때도 있었고 1,200원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막 1,300원 1,400원 막 이렇게 막 1,500원 터치하려 막 이렇게까지 계속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수입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보통 외화 거래를 하니까 달러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1달러를 송금해주면 됐는데 그러면 은행 가서 1,100원으로 1달러를 바꿔서 1달러를 보내주면 됐는데 지금은 1달러를 보내주려고 하면 얼마를 송금해야 돼요? 1,400원을 바꿔서 줘야 되니까 300원을 더 줘야 되잖아요. 1달러당. 근데 무역거래 하시는 분들이 1달러만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만 달러씩 거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가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달러 환율들이.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안 좋으면 수입업자 입장 측면에서는 거래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남는 게 없으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 물류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수출도 똑같아요. 수출은 이제 반대라고 생각해서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1달러를 받으면 환율하면 1,100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1달러를 주면 내가 1,400원이 된다. 그러면 똑같은 가격에 팔아도 더 많이 들어오니까 이득이다. 뭐 개이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쪽 그 해외 거래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우리한테 줘야 될 돈이 더 부담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랑 거래를 끊어버려요.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적절한 환율이 안정적이게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사실 무역 거래할 때는 가장 좋긴 해요. 그래야 예측 가능성이 있고 원가를 측정해낼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특징들이 좀 있다. 국제무역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국제물류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국제물류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주요 특징들이다.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시간적인 기능이 있다. 이 시간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생산 시기와 소비 시기의 불일치를 극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적 기능. 요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장소적 기능. 요거 두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장소적 기능도 우리나라에서만 수행할 필요가 없이 뭐 해외 공장 같은 것들을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둬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소적 거리를 운송 기능으로 해서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체크만 해두세요. 수량적, 품질적, 가격적, 인격적 기능이 있는데 키워드들만 뭐 수량적 기능은 이런 거죠. 그냥 생산 수량과 소비 수량의 불일치를 운송을 통해서 좀 조절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품질적 특징도 뭐 가공이나 조립, 포장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립해 줄 수, 조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왜냐? 포장, 운송, 조립 이런 것들, 조달, 생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물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격적 기능도 정보활동 이래까지 모든 비용들을 다 국제 물류에서 조정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인격적 기능은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능이다 해서 위에 두 가지만 좀 잘 체크해 두시고 밑에도 그냥 키워드는 좀 읽어보시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국제 물류가 그럼 왜 중요하냐? 이것도 우리가 아까 배웠던 맥락이랑 동일한 맥락이요. 첫 번째 보시면 국제 간의 생산과 소비의 조화가 유지되어 국민 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한다. 그래서 시험의 문제에 만약에 국제 물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맞은 것은 뭐 혹은 맞지 않은 것은 라고 고렸을 때 납득할 수 있게 체크만 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력 증대와 국제시장의 발전 조장하는 효과가 있다. 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유통비 절감, 양질의 국제물류 용역 제공, 고객 서비스 향상 등으로 기업 발전 도모 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 납득만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경제 발전과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제 물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국제 물류를 진행하게 되다 보면 국가 경제의 발전에 저해된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말이 안 되는 문장이니까 그런 문장이 다 정답이 되는 거죠. 틀린 문장으로서. 그래 보시고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 국제 물류를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극대화할 수 있냐, 효율화할 수 있냐라고 보면 첫 번째, 운송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국제 물류는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물류가 이렇게 국가 간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국가가 계속 여러 군데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복합 운송이 좀 일반화되어 있어요. 복합 운송. 단일 운송으로 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륙을 넘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보통은 그래서 해상 운송이랑 그 다음에 뭐 육상 운송이 섞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항공 운송이랑 아니면 해상 운송이 좀 섞인다거나 아니면 뭐 중국 내륙 지역에서 온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많이 와요. 철도 운송이랑 해상 운송을 끼고 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입 기준으로 봤을 때 마지막엔 여기서 결국 뭐가 움직여야 돼요? 화물 자동차. 마지막 여기서는 화물 자동차로 또 결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합 운송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적인 요건이 좀 있어요. 물을 건너야 되거나 대륙을 넘어야 되거나 막 이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국제 물류는 운송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최적의 운송수단 조합에 따른 복합 일관 운송. 복합 일관 운송 이 표현 기억하셔야 돼요. 화물 운송론에서 학습을 했는데 복합 운송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한 명의 프레이트 포워더가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다만 가장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뭐 철도도 끼고 해상도 끼고 항공도 끼고 화물장도 끼고 해서 결국에는 복합 전체를 다 한 명이 책임을 지는 거. 그래서 일관 운송이 활용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혼재를 통해서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송 경로는 최단 거리를 선택해야 된다. 아무래도 풀 컨테이너로 다 채워서 가면 좋겠지만 이런 표현들 풀 컨테이너 채울 수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LCL로 물건을 가져와서 많은 LCL 화물들을 섞어서 풀 컨테이너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혼적 화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제물류의 효율화 방안에서 두 번째 보관 기능 창고의 유통 기능보다 보관 기능 우선한다. 그래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 국제물류에서는 창고는 보세구역이나 보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화물을 일시 보관하였다가 운송하는 기능이 우선된다. 아무래도 국제물류는 이런 기능 이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물건이 올 때 외국에서 여기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물건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를 보세구역이라고 만약에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관세법적에서. 그래서 분명히 지리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인데 뭐 입항지에 있는 일반적인 지역인데 근데 여기에는 무슨 물건이 있냐면 외국 물품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통관이 아직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와서 아무 창고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관세법에서 허용받은 보세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세구역에 들어가서 각종 행정처리 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그때서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기능? 보관의 기능이 중요시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오랫동안 머물러야 될 수도 있어요. 보통 뭐 빠르면 우리 직구 하는 화물들은 개인용이니까 그냥 하루 만에 보세구역에 스치듯이 들어갔다가 바로 배송 이렇게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상업적인 물품으로서 많이 들어오는 것들, 대량 화물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많은 요건들을 받아야 될 수 있어요. 요건이라고 하면 뭐 수입할 때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와도 되는 물건인지를 세관장이 보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식품이다. 그러면 식약처에서 검역, 이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한국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건지 검역을 다 해보고 그리고 괜찮으면 그때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요. 2주가 걸릴 수도 있고 많으면 뭐 30일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절하게 보관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기능들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역 기능과 가서 보시면 화물의 적양화, 창고 내 입출고를 위한 설비 기능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두 번째 줄 보시면 국내 물류보다 하역의 중요성이 더 중대된다. 그래서 하역 횟수는 줄이고 단위당 하역량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국내 물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안에서 그냥 이렇게 물건이 이동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짧은 거리잖아요. 그리고 소량 화물들이 많이 간다라고 했을 때 뭐 우리 마켓컬리, 쿠팡 이렇게 물건이 가면 그냥 탑차에 우리 실어가지고 기사님이 한두 개씩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역 기능이 거기서는 그냥 간편한데 국제적으로 이렇게 물건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단순히 그런 컨테이너 화물 하나만 오는 게 아니죠. 40피트짜리 풀 컨테이너를 가득 실어서 몇만 개를 싣고 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내린다? 있을 수 없는, 한 달 동안도 못 내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효율적으로 기계화돼서 정형화돼서 짝짝짝짝 해야 여기서 배가 또 바로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역의 기능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효율성이 많이 추구되기는 합니다. 이 국제물류에서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국내 운송보다는 조금 더 중요시 됐구나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포장 기능에서 원거리 운송을 하잖아요. 거리가 뭐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운송을 하니까 내용물 보호 및 판매 촉진 등을 위해서 심리적, 그 다음 운송 과정에서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포장 기능들도 굉장히 중요시 되고, 그 다음에 정보 기능, 요것도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출발지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으로 설계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설계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컨테이너 번호들이라던가 쓸번호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했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가 지금 뭐 독일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느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항공화물 같은 경우도 그 항공기 같은 것도 어디까지 지금 왔는지, 혹시 뭐 싱가포르에서 환적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까지 어떻게 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언제 이게 물건 내렸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보화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국제물류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시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제물류에서는 만약에 충분하게 어떤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단순히 우리 물건을 확인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뭐 중국까지 갈 거예요. 중국에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 기술들이 전산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 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지금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엄청 잘 돼 있어서 모든 시스템에 딱 클릭 한 번, 뭐 BL 번호 같은 거 클릭만 딱 하면 그 정보가 쫙 다 뜹니다. 어디서 출발을 했고, 무게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떤 어떤 선박을 타고 선박명이 뭐고, 그 선박의 국적이 또 어디고, 여기까지도 시스템으로 좀 다 확인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렇게만 좀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총론 부분에서는 말 문제들만 나오니까.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국제물류와 그럼 국내 물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첫 번째, 관련 서류가 굉장히 복잡해진다. 어쩔 수 없어요. 국가를 넘나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류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복잡해져요. 서류가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국내 무역 거래에서는 그냥 뭐 화물 인수증, 요런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 물건이 운송할 수 있는데, 국제 거래에서는 대금 지급이라는 이슈들이 좀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그 물건을 함부로 내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담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서류들이 좀 필요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중개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가운데 중개자들이 많이 껴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문 절차도 복잡하고 요소별 기능상의 차이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물류 비용과 운송 시간, 손실 위험도 국내 거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용은 국제 거래에서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비용뿐만 아니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요 정도 체크해 주시고 그 밑에 표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물류는 물류 거점을 활용한 공로 운송이 중심인데 국제 물류는 복합 일관 운송이 중심이 된다.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두 번째, 요것도 국제물류선 복합 물류터미널 중심에서 유통보다 보관 기능이 더 우선된다. 일단은 우리나라 빨리 와야 되는 거야. 빨리 와서 여기에서 어떻게든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런 표현들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목차 넘어갈게요. 물류 관리 중에서도 국제물류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외국 간 두 나라를 넘나드는 그런 거래에서의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컨셉으로 보시고, 첫 번째, 국제물류 관리는 고객 서비스의 증대와 물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요거는 동일하죠. 그 어떠한 물류 관리에서도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화물 자동차 운송부터 해서 화물 합리화부터 뭐 일관 운송 모든 것들의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이거였죠. 기억을 하실게. 고객 서비스의 증대. 고객 서비스는 높이고 물류에 관련된 비용은 줄이려고 하는 게 우리의 큰 목적이죠. 그래서 국제 물류에서도 동일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개개의 활동들의 비용을 분리하기보다는 물류의 총 비용을 고려한 뒤 다양한 대안들을 비용 및 수익 관계를 최적화하려고 하는 거다. 물류 관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포장 비용, 수송 비용, 하역, 재고, 뭐 정보, 보험 이런 비용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어떻게 왔을 때는 해상 운송으로 오는 게 굉장히 좋을 때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니까 뭐 시간이나 뭐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을 놓고 보니까 해상 운송으로 오지 않고 항공 운송으로 오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총 비용들, 그다음에 수익 관계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모든 것들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제 물류 관리를 그럼 왜 하냐? 첫 번째, 이것도 동일한 이야기야. 결국에는 이 목표, 여기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수출 경쟁력이 증가된다.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아무래도 물류 관리가 잘 돼 있으면 외국에서 아무리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우리가 그거를 받아쳐낼 능력이 없으면 수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출 경쟁력이 증가되는 거, 그 다음에 효율성이 더욱 증대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외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반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제물류의 신속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3번이나 4번. 제가 그 실무에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소기업 업체들 중에서 제품이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외국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수출 거래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운송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안 해본 경우에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뭐 미국으로 물건을 보낼까? 이런 것들이 막연하단 말이에요.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연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문이 들어온다고 한들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제 물류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뭐 3PL 업체에 의뢰를 한다거나 아니면 각종 중개사들 있잖아요. 뭐 관세사, 포워더 이런 업체들한테 의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국제 물류적인 관리를 좀 해야 되긴 해요. 그러면은 그 기업의 어떤 단순히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로도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 해외 거점의 확대나 뭐 아웃소싱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급망이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이 많이 되고 있다. 아무래도 그 의류업계 같은 것도 보면은 공급망이 굉장히 이제 다양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의류를 제작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졌죠. 뭐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의류 공장들, OEM 공장들이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뭐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이제 공장을 여기다 이제 설립을 해놓고 이렇게 조금 더 인건비가 저렴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물건 원자재만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원자재만. 그리고 또 외국에서 조달이 가능한 것들은 또 이렇게 원자재를 조달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원자재인데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공장에 생산이 되잖아요. 그럼 이 생산된 것들을 우리나라에도 다시 재수입도 하고 현지에서도 쓰고요. 여기서 제3국으로 수출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중간에 껴있어요. 우리나라, 베트남, 뭐 중국 이렇게 또 일본, 또 미국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껴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려면 국제 물류 관리가 원활하게 좀 돼야 돼요. 그 체계가. 이렇게 안 되면 해외에다 공장을 두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오는 거죠. 관리가 안 되면. 당장 내 눈앞에서 만들어지는 게 보여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차.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라고 보시면 첫 번째, 국제 물류 전략 수립은 트레이드오프 상충 관계죠. 뭐 고객 상충 관계 딱 여기였어요. 많이 나온 단어.
비용을 줄이면서 고객 서비스를 높이긴 좀 어렵고, 그쵸? 고객 서비스를 높이려고 하면 사실은 비용이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로 가는 어떤 상충관계, 뭐 이율 배반, 모순적인 관계 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상충적인 관계의 분석을 통해서 총비용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 그래서 뭐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떤 비용만을 만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총 전체적인 마진과 비율을 놓고 판단을 하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류 표준화와 공동화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추구한다. 비용을 결국 줄이려면 물류가 표준화돼요. 뭐 파레트 표준화 이런 거 있어요. 컨테이너. 그래서 이런 표준화와 그 다음에 궁극의 어떤 비용 절감은 뭐야? 공동화죠. 공동.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면 완전히 세이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류 비용 절감을 추구한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외국에 나간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뭐 수출한다. 같은 품목 유사한 품목을 수출한다. 그러면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랬을 때 비용 절감이 추구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류 아웃소싱을 확대해서 자사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결국에는 물류 관리의 어떤 그 궁극의 꽃은 외주죠, 외주. 그래서 3PL 업체나 4PL 업체가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비용도 줄이고 고객 서비스 줄이려면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거 개발하고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데 집중하고, 물류 서비스는 3PL, 4PL 업체에다 다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위탁. 그러면 이 위탁을 통해서 우리는 전문 인력들을 한 곳에 집중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수송 단위의 대형화. 이거는 운송의 각각의 단위의 가격을 낮추려면 결국에는 대량 운송이 되어야, 그래야 그 운송 단가가 낮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에 우리가 혼자만 대형화가 좀 어렵다면 공동으로라도 해서라도. 그다음에 지트 물류는 고객 서비스 수준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요거는 뒤에 이제 좀 나오는데 just in time이죠. 여러 번 배웠어요. just in time. 재고를 극혐하는 형태였죠. 그래서 즉시 재고 시스템이라 해서 우리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재고는 그때그때 조달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은 고객 서비스 상대방의 어떤 수준에 맞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자. 이런 거죠. 전략을 짤 때. 그다음에 네 번째, 해외 직접 구매의 영향. 우리 직구 같은 거 많이 하시죠. 그래서 물류 정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 직구 물량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다빈송 소량 운송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이 필요성이 되고, 그 다음에 물동량과 매출량이 굉장히 증가된다. 그래서 이런 직구 서비스들 때문에 배대지라고 해가지고 배송 대행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생기고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야 우리가 직구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직접 구매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어디 배대지에서 어떻게 한 번에 오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많이 짜지고 있다.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국제 물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것들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화물 운송론이랑 국제 물류 관리론에서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제목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ust in Time은 도요타 시스템이죠. 도요타. 그래서 재고를 극혐하는 시스템. 여기 이거는 재고를 거의 악의 추계로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재고를 남기지 않고 입하된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상품 관리하는 방식인데, 이 재고를 극혐하는 이런 방식들은 문제점이 이거 있다 했어요. 나는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재고가 필요한 순간에 너가 나한테 바로 줘야 되니까 나는 재고 없지만 너는 재고를 갖고 있어. 이런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떠넘기는, 이제 우리한테 공급하는 그 거래처는 우리한테 언제 재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계속 일정 수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좀 있었던 거. 그 다음에 CIM 같은 경우는 제조나 개발, 판매 정보의 흐름을 컴퓨터 정보를 통해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키워드만 좀 잡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C가 컴퓨터니까. 그 다음 CALS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정보화 시스템이에요. 그냥 용어만 아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정보화 시스템이구나. 요 정도만.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SCM. 요게 이제 요즘은 좀 화두죠. 공급 사슬망 관리라고 하는데, 이 공급 사슬 관리는 A 업체부터 B 업체, C 업체, D 업체까지 쭉 가는 이 전체적인 공급망, 이 사슬을 하나로 관리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SCM, ESCM, 전자로 하는 거, 이런 것도 SCM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우리 국제 물류론 과목에서는 기억만 하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한 내용들은 다 물류 관리론 이런 데서 많이 학습을 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국제물류의 환경 쪽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요즘 트렌드가 뭐냐, 요즘 어떤 환경으로 국제물류가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말문제형 또 한두 문제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어떤 지금 트렌드를 가지고 있구나, 그 정도만 좀 잡아두시고, 트렌드는 사실 또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현재 트렌드는 요런 거다, 그렇게만 기억하고 문제만 풀 수 있게 이해만 납득만 되면 돼요. 첫 번째, 물류의 개념 변화인데, 물류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물적 유통이나 로지스틱에서 쭉 바뀌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했죠. 순서가 물적 유통, 물류, 이 물류에서 로지스틱스 조금씩 더 확대가 된다, 이런 개념이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급망 관리까지. 이렇게 오면서 조금씩 다 확대가 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키워드 한번 잡아보죠. 물적 유통은 첫 번째 줄 끝에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운송이나 보관 중심의 기능별 물류 비용 감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의 기능별 물류 비용의 감소, 이렇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로지스틱스로 가면은 이 물적 유통을 당연히 포함하면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갔죠. 그래서 기업 전체의 물류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개념이었죠. 물류 프로세스 자체를 효율화해보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급망 관리 쪽까지 넘어오면 SCM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결국에는 공급망 내 참여 기업 간의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공급망 전체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통합해서 관리하면서 극대화해보겠다는 거죠. 어떤 것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물적 유통에서 로지스틱스, 공급망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흐름, 이렇게만 한번 보시고, 개념이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건 이동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국제물류의 환경 여건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국제시장은 국내 시장과는 구별되는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다른 특수한 여건 등이 존재를 하고, 물류의 각 구성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도 각국의 시장마다 다양하다. 너무나도 그 국가마다도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각 시장별 특성이나 관련 정보의 규정, 그 다음에 국제물류 환경 변화 등에 관한 정보 분석 적용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국가가 중간에 껴있는 거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어쨌거나 국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무언가 물건이 여기서 나가려고 할 때, 수출이라고 했잖아요, 수출. 이렇게 수출을 하더라도 이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상황에 의해서 굉장히 환경이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 경우 지금 이슈니까 들어보면 되겠네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반도체 어떤 그 원재료 소자 같은 것들 있죠? 여기서 뭘 했어요? 수출 규제의 이유 뭐다? 여기서 한국에서 이거를 전쟁터에 쓸지 어떻게 알아? 모르겠다 라는 명분으로 수출 규제했잖아요. 뭐 사실 우리는 무역 보복 조치라고 지금 보고는 있지만, 이렇게 수출 규제를 해서 못 나가게 해버린다는 게, 자유롭게.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우리 물류 시스템 다 짜놨고 우리 공급 사슬망 관리까지 딱 잘 해놨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런 공급 사슬망 관리에서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는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우리한테. 일본에서 많은 그 소재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한국으로 와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반제품형들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갔어요? 중국으로. 여기서 완제품이 나와서 중국에서 이렇게 다 뿌려지는 이런 식의 공급 사슬망 관리가 원래는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랑 일본과 중국 간에. 근데 여기에서 뭘 끊어버렸어요? 일본이? 이걸 끊어버렸죠, 이걸 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정부 정책, 수출 규제 이런 걸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것들을 수급을 우리 내에서 해야겠다라는 인식이 많이 그 당시에 생겼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류 담당자는 국제 물류 환경 통제 불가 요인의 존재로 인해서 트레이드 오프, 가격 책정, 고객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올바른 결정이 요구된다. 국제 물류 환경이 이렇게 좀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 변화도 한번 살펴보면
통합적 공급망 SCM의 등장 및 SCM의 스마트화해서 SCM 공급망 관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재고 관리부터 해가지고 물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전체적인, 그다음에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통합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스마트화됐다. 그리고 전자적으로 됐다라고 보시고, 공급망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증가로 파트너 간의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게 됨에 따라 SCM과 ERP 솔루션 통합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체크만 좀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화 물류 서비스에 성장해서 이것도 체크만 해주세요. 첨단 물류나 의약품 물류, 식품 물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것들. 신흥 물류 시장의 성장, 미국을 비롯한 기존의 대규모 물류 시장은 이미 포화가 되어 있어서 요즘은 신흥 시장 어디가 많이 뜨냐라고 하면 인도 이런 데들. 인구는 많은데 아직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했던 신흥 시장들 있잖아요. 인도,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신흥 물류 시장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 인구는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거기가. 근데 생각보다도 아직까지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지는 못해서 거기에 기회가 되게 많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분들도 거기 많이 가 계시죠, 지금 사업하러.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의 계약 물류의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고,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은 핵심 역량 집중을 통해서 기업 구조 개선을 꾀하고 있다.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물류 기업들 되게 많죠. 페덱스부터 해서 DHL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계약 물류 사업이 확대되고, 이런 그 계약 물류는 일정 수준의 물량을 어디로 항상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가격도 굉장히 많이 할인해주고,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관세 사무소 같은 경우에서도 서류를 필리핀으로 매번 보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원산지 증명서 같은 거 발급하면 필리핀으로도 계속 한 달에도 몇 번씩 이렇게 서류를 보내야 되니까 DHL이나 페덱스 이런 데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어떻게 계약을 하자. 그러면은 금액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신에 어떤 적정한 물량이 좀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급망 전반에 걸친 가시화의 중요성 해가지고 두 번째 줄만 체크하세요. 공급 거점별 위험 정도를 수치화하고 실시간 관리해서 문제를 조기에 대응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운송수단의 대형화 및 고속화. 그래서 첫 번째 줄, 운송수단 선박이나 항공기가 굉장히 커지고 대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현재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온다. RFID, 바코드 이런 거 우리 공부했었죠. 하이패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 지나갈 때 찍지 않아도 RFID 자동으로 원거리에서 따닥 인식해버리고, 이런 기술들, 신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 물류 환경이 지금. 그 다음에 물류 보안, 요것도 좀 특징인데, 이 물류 보안이 나오면 항상 어떤 단어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물류 보안은 보안 911 요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미국이랑 관련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911 테러 같은 경우도 그때 여객이랑 여객 밑에 벨릭하고 있는 아주 소량의 화물들 이런 것들이 운송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납치가 돼서 이렇게 사고가 좀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이 미국에서 이제 많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요즘 트렌드는 그런 어떤 보안, 위험물의 선적이라던가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류기업 간 M&A 확대 이런 것들도 그냥 가볍게 보세요. 물류기업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합종 연행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좀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한다. 그 다음에 환경장벽. 요즘에 큰 이슈죠. 이런 환경 이슈. 환경.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환경 이슈가 나오면 우리 물류관리사는 뭘 떠오른다? 녹색물류.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녹색물류. 그린이요, 그린. 그래서 환경과 관련돼서는 환경을 조금 더 보호하는 차원에서 물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친환경 녹색 물류 확산에 따라서 환경 장벽 확대로 인해서 운송 원가에 부담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환경 물류, 이 녹색 물류를 지향하기 위해서 해상 운송에서 나오는 대표적으로 유명한 정책이 뭐였죠? 황을 줄이자. 황. 그래서 저유황유 사용. 국제적으로 물건이 이동을 할 때 해상 운송을 타고 간다? 그러면 황을 좀 적게 나오는 그런 그 연료를 좀 사용해라 라는 것들이 좀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 장벽이 또 일어나면서 뭐가 또 우리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중요한 단어 중에서 모달 시프트, 이거 기억나시죠?
모달 시프트, 모드를 바꾼다 해가지고 화물 자동차로 운송하던 것들을 환경 오염이 조금 덜 되는 뭐 철도나 아니면은 해상이나 뭐 이런 운송으로 좀 바꾸자. 근데 해상으로 갈 때는 가더라도 연료도 좀 고려를 하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시험에 혹시라도 나오면 일단 요즘 트렌드가 환경을 좀 중요하는 트렌드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좀 보시고요.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보고 이어서 국제물류 시스템 나갈게요. 첫 번째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